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20대 여성입니다. 저는 평생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지요.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만큼 불행한 사람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평범하게 태어나서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저는 인생이 항상 힘들기만 했었네요. 그래서 그런지 세상에 대한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계기로 저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부정적으로 생각한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고 희망을 가지면서 살기로 다짐을 했었네요. 사실 우리 집은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았고 적당히 먹고 살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밝은 성격을 가진 아이였죠. 그런데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우리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하루아침에 저는 엄마 없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제게는 불행한 날들이 시작되었지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질 나쁜 친구들 몇 명이 엄마 없는 아이라며 놀리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른 친구들까지 합세해서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에 싸우기도 많이 싸웠는데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더군요. 내가 바락바락 대들수록 아이들은 더 심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견디지 못한 저는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선생님은 오히려 저를 비난하듯이 말을 하더군요. 미정이, 네가 성격을 조금 바꿔보는 게 어떨까? 친구들한테 먼저 다정하게 대해주면 친구들도 태도가 바뀔 거야. 선생님은 마치 내 성격에 문제가 있다는 듯이 말을 하더군요. 그런 이야기는 내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말대로 안 해본 게 아니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분한 일이 있어도 참으면서 친구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찍혀버린 상태에서는 그런 노력도 소용이 없더군요.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웃지도 않고 우울하게만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내 일에 관심이 없으셨죠. 그렇게 15살의 저는 어른들에 대한 불신이 마음 가득 생기게 되었지요. 그렇게 중학생 시절을 보내다 보니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완전히 삐뚤어진 아이가 되었습니다. 또다시 왕따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괜히 센 척을 하고 다녔죠. 안 하던 욕도 하게 되고 친구들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중학생 때는 피해자였던 제가 고등학교에서는 가해자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도 없었던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고등학생 신분인데 화장도 진하게 하고 다녔고 방과 후에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래방에서 살다시피 했었네요. 그런 저에게 아버지는 무조건 큰 소리로 혼을 내기만 했습니다. 미정이, 너 정신 안 차려? 그래가지고 대학이나 갈 수 있겠니? 아무리 여자애라고 하더라도 요즘 세상에 대학도 못 나오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아빠 말 들어. 하지만 아버지가 그럴수록 저는 더욱더 삐뚤어지기만 했었지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는 내게 한 번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도 죽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커서 그랬던 것 같은데 어린 제게는 그런 마음을 헤아릴 재주가 없었네요. 그렇게 지내다가 결정적으로 아버지와 멀어지게 된 계기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새엄마 될 사람이라며 집으로 한 여자를 데리고 왔거든요. 인사해라. 앞으로 네 엄마 될 사람이다. 괜히 심술 부리지 말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선언에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아직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지워지지도 않았는데 새엄마를 데리고 오다니 마음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이 샘솟더군요. 그래서 저는 새엄마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처음 본 자리에서 말없이 그 여자를 노려보기만 했었지요. 그러자 그 여자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게 말을 했습니다. 미정이라고 그랬지. 아무래도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잘해보자. 나도 좋은 엄마가 될 테니까 천천히 친해져 보기로 해. 알았지? 그 여자 입에서 엄마라는 소리가 나오는 순간 저는 소리를 빽 질렀지요. 나는 당신 같은 아줌마를 엄마로 생각할 수 없어. 한 번만 더 엄마라는 말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내 말에 옆에 있던 아버지가 내 뺨을 철썩 때리시더군요. 미정이, 너 말버릇이 그게 뭐야? 당장 잘못했다고 빌지 못해?
무뚝뚝하기는 했지만 손찌검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아버지였기에 저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눈물이 뚝뚝 흐르더군요. 그런 우리를 보며 그 여자는 어찌할 바를 모르더군요.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자 아버지는 다시 저를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아버지를 말리면서 이제 그만해요. 애가 이렇게 울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애한테 손을 대면 어떡해요?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여자가 더욱 미워졌습니다. 날 생각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한테 점수를 따기 위해서 하는 소리 같더라고요. 그 모습이 위선적으로 느껴져서 저는 마음속으로 콧방귀를 꼈습니다. 저 여자를 엄마라고 부를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면서 다짐을 했었지요. 내가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지만 아버지는 결국 그 여자와 결혼을 했고 우리는 셋이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여자를 아줌마라고 부르면서 엄마로 대해주지 않았죠.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구는데도 그 여자는 저를 한 번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게 다가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더군요. 미정이는 무슨 음식 좋아해? 말만 하면 내가 뭐든지 다 만들어줄게.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엄마라고 부르기 힘들면 그냥 아는 언니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해줘. 알았지? 하지만 저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죠. 내게 잘해주려고 할수록 청개구리 심보가 되어서 그 여자에게 모질게 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집에도 잘 안 들어가게 되었죠. 집에 들어가봤자 나만 보면 한숨 쉬는 아버지와 엄마인 척하는 아줌마밖에 없는데 뭐하러 가나 생각했었지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집에만 들어가면 가슴이 답답해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는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돌아가신 엄마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그런 날들이 계속 되다 보니 저는 학교 생활에도 흥미를 잃었고 시험 성적은 바닥을 쳤습니다. 공부도 하기 싫었고 방과 후에는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일상이었죠. 그러다 보니 저는 학교에서 소문난 불량 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담배도 피운 적이 없었고 다른 친구들처럼 술을 마시지도 않았죠. 그 친구들이랑 놀기는 했지만 어쩐지 그런 일은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불량한 척 했지만 사실 정말 불량한 짓은 해본 적이 없었네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단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하루는 친구들이 다 같이 쇼핑몰에 가자고 해서 따라 나선 길이었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친구들의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화장품 가게에 들렸는데 긴장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별 의심 없이 화장품 가게에서 샘플 화장품들을 이것저것 발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들이 진열대에서 화장품을 집더니 가방 안에 마구 집어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래서 친구들을 쳐다봤고 친구들은 내게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친구들의 행동을 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더군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내가 굳어있는 사이 친구들은 화장품을 다 쓸어담고 가게를 빠져나가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가게 종업원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니 가방을 열어보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친구들이 들켰다 라는 말과 함께 가방을 제게 던져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저는 어리둥절했었지요. 정신을 차려보니 제 손에는 절도품이 가득 들어있는 가방이 들려져 있었고 가게 종업원이 제 뒷덜미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현장에서 잡힌 절도범이 되었지요. 전부 친구들이 저지른 짓이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항변했지만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가게 주인은 내게 경찰서에 넘기지는 않을 테니 부모님한테 연락을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차라리 경찰서에 가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불같이 화를 내게 뻔했거든요. 그렇다고 아줌마한테 연락을 하는 건 더더욱 싫었습니다.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가게 주인이 제멋대로 내 휴대폰을 가져가더니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더군요. 가게로 달려온 아버지는 내 예상대로 얼굴이 벌개져서 화를 냈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도둑질까지 하냐며 저를 크게 혼내셨지요. 물론 아버지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용서해달라고 빌기나 할 것이지 어디서 거짓말로 빠져나가려고 해. 그리고 설사 네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런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닌 네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니? 실컷 저를 혼낸 아버지는 가게 주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집으로 저를 데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했더니 아줌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부끄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 아버지에게 죽도록 두들겨 맞았지요. 회초리가 부러지도록 종아리를 맞았는데 얼마나 맞았는지 새카맣게 피멍이 들었습니다. 실컷 혼이 난 다음에 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서 울고 있었지요. 그런데 아줌마가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오더니 말없이 내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이 조그만 애가 때릴 데가 어딨다고 이 지경을 만들어놨어. 아줌마는 내가 자는 줄 알고 나지막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약을 다 바르고 나서 아줌마는 한참 내 다리를 어루만져 주다가 방을 나가더군요. 그 순간 저는 아줌마에 대한 마음이 조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라고 부를 수는 없었지만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친구들이랑 어울리지도 못하고 조용히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그 친구들은 뻔뻔하게 모른 척을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아이들은 저를 한 번도 친구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냥 불쌍해서 껴줬는데 네가 눈치도 없이 우리랑 맘먹으려고 하더라고. 그지 같은 게 우리가 껴주니까 뭐라도 된 줄 알았지. 그래봤자 넌 그냥 찐따라고. 믿었던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이제는 학교도 나가기 싫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내게서 등을 돌리는 것 같았죠. 가족들한테서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못한 채로 저는 20대를 맞이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 대학에 가지도 못했고 고졸 학력으로는 취업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시간을 보냈지요.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아무나 만나서 시집이나 가야겠다고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하루는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우리 집 앞이 시끌벅적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하며 들여다봤더니 옆집 아줌마가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다가오더군요. 미정이 네가 가져간 거 맞지? 며칠 전에 우리 집에 놀러왔을 때 가져간 거 맞잖아. 내가 아무래도 수상하다 했어.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지요. 우리 집 거실에 있던 금두꺼비 말이다. 그거 네가 가져갔잖아. 이 동네에 도둑질할 사람이 너 말고 또 있니? 도둑질을 안 하면 안 했지.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미정이 네가 훔쳐간 게 틀림없어. 옆집 아줌마의 말에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항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줌마는 막무가내시더군요. 마침 며칠 전에 물건을 빌릴 일이 있어서 그 집에 간 건 맞는데 그런 누명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아버지도 난감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주머니 진정하시고요. 일단 제가 들어가서 잘 타일러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일단 집으로 저를 데리고 오셔서는 내게 꼬치꼬치 캐물어 보셨습니다. 저는 끝까지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아버지는 내 말을 믿지 않는 눈치더군요. 화장품이랑 달리 이번에는 큰돈이라서 나도 어떻게 막아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어디다가 숨겼는지 말을 해. 내 말을 믿지 않는 아버지의 태도에 저는 그만 울컥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아니라고 해도 안 믿으실 거죠? 네, 마음대로 하세요. 가서 내 방을 뒤지든 나를 발가벗겨서 밖으로 내쫓든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그 순간 아버지가 또다시 내 뺨을 철썩 때리시더군요. 누가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눈물도 나지 않고 그저 분한 생각만 들더라고요. 이제는 나도 더 이상 어린 10대가 아니었고 그동안 당한 것에 대한 울분도 잔뜩 쌓여 있었지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를 말리지도 않더라고요. 아버지도 나름대로 그동안 내게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온 저는 허름한 지하방에 거처를 마련하고 혼자서 살아가게 되었지요.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그럭저럭 벌 수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다 큰 성인이니까 내 앞가림은 할 수 있겠다 생각했었네요. 그리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줌마한테서 몇 번 연락이 왔었는데 저는 그냥 남남인 듯 지내자며 모질게 말을 했었네요. 아버지는 제게 연락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게 편하더군요. 괜히 얼굴 보면 기분만 상할 것 같았고 연락 없이 지내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지요. 그동안 저는 묵묵히 일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만날 사람도 없었고 달리 할 일도 없었지요. 그리고 그 몇 년 동안 집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가끔 연락이 오던 아줌마도 이제는 더 이상 소식이 없더군요. 싫은 사람들 얼굴을 안 봐도 되어서 마음은 편했지만 저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냥 멍하니 TV만 보고 있었죠.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여전히 반지하방 신세를 벗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집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그 연락을 받고 저는 몇 년 만에 집에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아서 멍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마음이 복잡하더군요. 평생 미워하면서 살았던 아버지였는데 막상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니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지만 가슴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아오르더라고요. 그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마주친 아줌마는 충격이 심했는지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군요. 저는 아줌마에게 이제는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더 이상 얼굴 볼 일 없겠네요. 아줌마도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하세요. 라고 말을 해주었지요. 내 말에 아줌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저는 정말로 혼자가 된 기분이 들더군요. 외롭게 지내는 건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날이 갈수록 오히려 더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우울증이 와서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무기력하게만 살았지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컵라면으로 대충 식사를 하고 들어 누워서 잠만 잤습니다.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방에는 곰팡이가 가득 펴 있었고 청소도 하지 않아서 먼지가 가득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몸도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두통이 심하고 피로감이 느껴지더니 심한 날에는 생전 안 나던 코피도 흘렸습니다. 아무래도 몸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말을 하더군요. 좀 드문 경우긴 한데 만성 신부전증이에요. 신장이 완전히 망가졌다고요. 게다가 이미 진행이 많이 되어서 이대로라면 평생 투석을 받거나 신장 이식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저는 충격보다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인생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없었지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단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는데 끝까지 내게는 비극적인 일만 일어나더군요. 의사는 일단 신장 이식을 받는 쪽으로 생각해보자면서 대기자 명단에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운이 좋으면 몇 달 안에 기증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게는 이식 수술을 감당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평생 투석을 받으면서 사는 것도 내 처지에는 말이 안 되었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저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된 거지요. 병원에 누워서 어떻게 하면 아무도 모르게 도망을 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의사 선생님이 제게 뜻밖의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축하해요.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미정씨에게 기증자가 나타났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 소식에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지요. 소식은 반갑지만 전 수술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만한 돈이 제게는 없다고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걱정 마세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해결해 드릴게요. 미정씨는 그냥 마음 편하게 수술만 받으세요. 라고 말을 하더군요. 수술을 받기로 하고 저는 기증자가 누군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쪽에서는 신장 기증자가 누군지 제게 알려주지 않더군요. 그게 원칙이기도 한데 기증하는 사람이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따로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누군지 모를 그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되었고 이식 결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사정을 알게 된 누군가가 병원비며 수술비도 전부 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더니 아무래도 제가 그런 혜택을 받은 것 같았지요. 의사 선생님은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고 수술 부위가 안정이 되는 대로 퇴원을 하면 된다고 말해주더군요. 의사 선생님 덕분에 저는 삶의 밑바닥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지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감사 인사는 다른 사람한테 해야 될 거예요. 사실 그분께서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미정씨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내가 말했다고 하지 말고 709호 병실로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겁니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곳에 가면 내게 신장을 기증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709호 병실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제게 신장을 기증해주고 회복 중인 사람이 입원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아줌마라고 부르면서 차갑게 대했던 새엄마가 그 병실에 누워 있더라고요. 내가 다가가자 기척에 눈을 뜬 새엄마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알고 왔어? 아줌마가 제게 신장을 기증해 주신 거예요. 병원비며 수술비도 아줌마가 다 내주신 거고요. 내 말에 새엄마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시더군요. 뭐하러 그런 짓을 했어요? 아줌마는 내가 그렇게 모질게 대했는데 밉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이제는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요. 내 말에 새엄마의 눈가도 촉촉해지더군요. 우리가 왜 아무 사이도 아니야? 비록 피는 안 섞였지만 너는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란다. 엄마가 되어서 이 정도 일은 당연히 해줘야지. 신장이 아니라 심장을 내어달라고 해도 줬을 거다. 새엄마의 말에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알고 보니 새엄마는 우연히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신장 이식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에 연락해서 기증 의사를 밝힌 거지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마음이 불편할까봐 기증 사실은 비밀로 해달라고 한 거랍니다. 하지만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의사는 도저히 비밀로 할 수가 없어서 내게 말을 해준 거지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새엄마의 손을 잡고 그동안 죄송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새엄마가 내 등을 토닥이면서 오히려 본인이 더 미안하다며 말을 하더군요.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 건데 그러질 못했어. 그땐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사실 나도 그땐 너를 의심했었단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옆집 아줌마네 금두꺼비는 그 집 아들이 훔쳐간 거라고 하더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는지 몰라. 너한테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네 아버지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기회를 놓쳤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사과를 받아주겠니? 새엄마의 말에 저는 지나간 일들은 벌써 다 잊었다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끌어안고 처음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죠. 밤새 둘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지 몰라요. 날이 밝을 무렵에는 어느새 제가 아줌마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퇴원을 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생명을 받은 것처럼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그리고 지금 전 엄마와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은 친구처럼 그리고 가끔은 진짜 엄마처럼 사이좋게 지내고 있지요. 오랜 시간 동안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저도 행복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유일한 내 편이 한 명 생겼다는 게 자랑스럽더군요. 이 행복이 평생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꼭 행복하시길 바랍니다.